안녕하세요. 주아예요.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어떤 책을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몇몇 책을 놓고 고민 끝에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에요. 이전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책 있잖아요. 이 책이 그랬어요. 항상 바로 앞에 보이는 책꽂이에 꽂혀서 한 번씩 열어보고 또 자극과 응원을 받고 하는 책이었거든요. 이번에는 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있기도 하고 다시 한번 곁에 두고 차분히 읽으면서 실천해 나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저자는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작가이고요.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강사, 작곡가 등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활동을 하는 분이에요. 재능이 많고 사회적 명성도 있지만 한때 아픔의 시기를 견디면서 많은 방황도 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한 과정들을 극복해내면서 이분이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아티스트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뒤로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창조성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소명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럼 아티스트 웨이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통하고 묘해서 미리 추측할 수 없음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요. 사람은 신묘막측한 존재래요. 수천 수만 대의 컴퓨터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재능을 누구나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고 하죠. 달란트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재능이라고도 하죠. 이 책에서는 그 재능을 창조성이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자기 안에는 표현되고자 하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다. 나를 통해 그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잘 발현될 수 있도록이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단순하다고 기술하는데 첫 번째로 보살펴주면 솟아난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나 학창시절에는 글도 좀 쓰고 기타도 좀 치고 그때 그랬는데 어느새 먹고 살려 하다 보니 어릴 적 품었던 꿈이나 키워보고 싶었던 나의 어떤 부분들을 잊고 살아왔네 하는 거. 많이 듣기도 듣고 저 또한 그런 말을 언제부턴가 조금씩 스스로에게도 해왔던 것 같아요. 나 그때 그런 거 정말 잘했는데 그런데 이젠 뭔가를 써보려고 해도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네. 쑥스럽기도 하고 언젠가 삶에 여유가 생기면 나는 꼭 이런 걸 배워봐야지 또는 다시 시작해봐야지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다시 자연스럽게 보듬어주고 내 안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이요. 이 책의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데 저는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라는 이 서론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뉴욕에서 창조성 워크숍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어디선가 내게 가르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하루는 아름다운 오후 햇살을 받으며 웨스트 빌리지의 자갈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창조성을 되살리는 법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 길을 걸어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소망을 뿌려놓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리니치 빌리지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은 아티스트를 품고 있으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나는 제가 그 방법을 알고 있죠.
라고 금방 대답했을지도 모른다. 내 인생에는 항상 강한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진격 명령이라 부른다. 아무튼 나는 사람들을 달라지게 하는 법을 갑자기 알았다.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부터 들려주곤 하는데 그 교훈은 다음과 같다. 1978년 1월에 나는 술을 끊었다. 글을 쓰는 데 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술 없이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새 술과 글을 스카치와 소다수처럼 묶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점점 술 없이 글을 쓰기가 두려워졌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꽤 취한 상태에서 창조력이 어딘가로 숨어버리기 전에 글을 쓰곤 했다. 나는 발작적인 창조성, 끊어진 동맥에서 피가 솟구치듯 치솟는 그 치중의 창조성 덕분에 출세해서 30살이 되고 갑자기 술을 끊었을 때는 패러마운트 영화사 촬영장 근처에 내 사무실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10년 동안 글을 쓰면서 내가 배운 거라곤 막연한 가능성에 기대어 허둥지둥 단숨에 글을 써내려가면서 작품의 벽에 덤벼드는 것이 전부였다. 창조성이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과 닮은 꼴일 것이다. 나는 문장의 가시덤불에 넘어졌고 피를 흘렸다. 예전에 그 고통스러운 방법을 계속 고집했다면 나는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며 일하고 있을 것이다. 술을 끊었던 그 주에 나는 새로 쓸 영화 시나리오와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된 음주 문제라는 두 개의 화약고를 이어붙인 것이다. 한때 나는 맑은 정신으로는 창조적일 수 없다면 굳이 맑은 정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술이 건강과 창조성 두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맑은 정신으로 글 쓰는 방법을 익히든지 아니면 글 쓰는 것을 아예 포기해야 했다. 내가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창조적인 길을 찾다 보니 강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딜런 토머스가 푸른 줄기가 꽃을 피워내는 힘이라고 불렀던 생명력, 내가 유일하게 믿는 창조의 신인 그 생명력에게 나의 창조성을 맡기는 법을 배웠다. 나는 막막함에서 빠져나와 그 창조적인 힘에 온 몸을 던지는 법을 깨달았다. 그저 원고지를 앞에 놓고 들려오는 것을 받아 적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글을 쓴다는 것이 남의 말을 엿듣는 것처럼 쉽게 느껴졌다. 복잡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았다. 더 이상 술의 힘을 빌리든가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 내 감성의 온도계를 들이댈 필요도 없었다. 좋든 나쁘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다. 남을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는 왜 그렇게 술을 마셔대며 스스로 고통받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고집했는지 모르겠다. 그릇된 생각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법이다. 예술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술 주정이나 문란한 생활, 경제적 빈곤, 무례함, 자기 파괴적인 감정 등을 고통받는 아티스트의 본질로 생각하곤 한다. 물론 빈털터리의 미치광이로 난잡하고 괴팍한 삶을 살아간 아티스트들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핑계를 댔을까? 맑은 정신으로도 창조적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만일 창조적인 재능을 타고났다면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물론이다. 바로 그럴 즈음 우연히도 나처럼 창조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다른 작가를 만나 같이 일하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알아낸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그 방법은
집착에서 벗어나 그대로 몸을 맡기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냥 써내려가는 법. 그도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그 후 또 한 사람의 조난자가 생겼는데 그는 화가였다. 그를 통해 내 원칙들이 글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각 예술가에게도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다. 나는 혼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그려내는 지도 제작자라고도 된 것 같았다. 처음부터 사람들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을 뿐이다. 왜 모두가 나의 전철을 밟아야 하는가? 왜 우왕좌왕하며 숱한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야 뭔가를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름길, 행운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말이다. 허드슨 강변의 햇살 아래 오후 산책을 하며 다음 작품을 구상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진격 명령에 따라 진격을 개시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뉴욕 페미니스트 아트 인스티튜트의 강사 자리를 제안받았다. 첫 시간에 창조성이 막힌 화가와 소설가, 시인, 영화 감독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에게 이 책에 있는 원칙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강의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원칙들이 생겨났다. 이 책은 동료인 마크 브라이언의 종용에 못 이겨 만든 다소 두서없는 강의 노트에서 출발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나는 강의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융심리학 강사 존 자니니는 강의하러 가는 곳마다 이 기법을 퍼뜨렸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도 자료 요청이 뒤따랐고 마침내 창조성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미국과 캐나다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저는 스위스 국무부에서 근무하는데 제게도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나는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우편물의 양과 더불어 학생 수도 늘어났다. 마침내 마크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모두 글로 써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책을 펴내는 거야. 나는 내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나는 원칙들을 써나갔고 마크는 내가 빠뜨린 것을 지적해 주었다. 그는 내가 그동안 이론을 세우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상기시켜주며 그런 것들도 쓰라고 격려해 주었다. 나는 지난 10년간 했던 일들을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탄생한 이 책은 일종의 자가회복 설계도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 책에 나오는 도구들은 마치 인공호흡법과 같이 당신을 구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들을 충실히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 바란다. 강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하곤 한다.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 저는 창조력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오래된 상실감과 허탈감이 없어지더니 기적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연극학 학위를 받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고 있고 처음으로 오디션을 받았어요. 꾸준히 글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저 자신을 스스럼 없이 아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보았던 기적 같은 변화를 당신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12주 동안의 원칙들을 실행하면서 심지어 놀라운 신체적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나는 그동안 자신의 창조적 힘을 느끼고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우리의 삶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조적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거 서론을 읽으면서 정말 자신을 스스럼 없이 아티스트라 부를 수 있는 거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서론에 나와 있는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읽어보면 작가가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했었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처음에 이 책의 구성은 이제 이 아티스트 웨이를 시작하는 건 12주로 나눠져 있어요. 12주 동안 매일같이 모닝 페이지라는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내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대로 글을 써보는 거예요. 2장에서 3장.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많은 낭만이 있겠죠. 처음에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생각보다 오랜만에 뭐 글을 쓰는 건데,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나를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잘 써지네, 잘 표현되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또 검열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완벽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12주간 챕터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그때그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방법들이 또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이번에도 한번 또 단숨에 읽긴 했지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내 그런 마음의 어떤 리듬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챕터가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이번에 첫 해를 맞아서 뭔가를 또 시작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 책을 믿고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